6화의 1편과 이어집니다. 아니 또 뭐 어딜 갈 계획도 있어요? 아, 다음 주에 저도 다다음 주 제주도를 또 드디어 한번 갑니다. 올해 제주도를 한 번밖에 못 갔어요. 네. 비행기를 놓쳐가지고. 제주도는 왜 가는 거예요? 뭐 제주도 제가 작년부터 걷는 거를 쭉 좋아했긴 했는데 그러니까 산티아고 가느니 그냥 제주도를 걸어보자라는 마음이 들어서 올레길을 쭉 걸어보려고 했었어요. 근데 올레길 어쨌든 제주도는 가까우니까 뭐 하나 둘씩 한 개 두 개씩 갈 때마다 좀 걸어보려고 올레 패스도 샀거든요. 어플로 살 수 있는데 이제 인증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어플이에요. 네. 그래서 1, 2코스 걷고 그래서 한 1년에 두세 개씩은 걸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올해 못 걸었어요. 그래서 올해 그걸 걷고 싶은데 시간이 될진 뭐 날씨도 어떨지 모르겠고 그리고 또 저희 가까운 친구가 또 제주도 사는 친구가 있어서 또 보러 가야죠. 주기적으로 건이 만나줘야 되거든요. 걷고 그리고 제주도를 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저희 좋아하는 몸국집 있잖아요. 신설오름. 그 집을 제가 가고 싶다. 두세 번을 못 갔어요. 제주도로 갔는데 휴무거나 진짜 타이밍이 뭐 안 맞았거나 그래가지고 못 가가지고 미치겠는 거예요. 아니 몸국이 막 저도 가끔씩 생각나는데 서울에 파는 데 없어요? 있을 거예요. 근데 달라요 맛이. 제주도만 해도 몸국집이 많거든요. 다 달라요 맛이. 맞아 다르더라고. 신설오름이 왔다요. 맞아요. 다른 데서 데는 먹었었는데 오히려 헛헛해져요. 나 몸국 먹었는데 기분이 좀 안 좋네. 약간 이런. 신설오름이 왜 못 먹었지 이런 느낌. 근데 거기 뭐 알려준 국수집도 있거든요. 그것도 가보세요. 어디요? 어디 국수집이에요? 물어보면 말해줄 거예요. 무슨 꿩고기로 만든 육수네. 그 국수인데 진짜 맛있어요. 그것도. 얼마나 맛있을까. 그것도 너무 술 땡기더라고. 그리고 우진해장국이라고 되게 유명한 해장국집. 거기를 갔어요. 거기서 몸국을 먹었었다. 거기 몸국? 달라요 맛이. 거기는 그거 이제 고사리 해장국 파는 데잖아요. 고사리 해장국을 먹었나 그러면? 몸국 하나랑 고사리 해장국 먹었을 거예요. 거기가 원래 너무 유명해가지고 줄이 엄청 쓴대요. 맞아요. 근데 그 친구네 집이 거기 바로 뒤에거든요. 밤에 가면 사람이 없어요. 맞아요. 밤에 가서 막걸리 딱 먹고 거기 고사리 해장국이 진짜 맛있어요. 그렇죠? 그거 먹으러 가는 거예요. 별거 있습니까? 맞죠. 아는 맛이 무섭다고. 한라산 먹으러 가고. 전 사실 소주를 많이 즐겨가지고 막걸리 제주 생막걸리 있잖아요. 그 핑크색 그것도 참 맛있어요. 맛있겠다. 자, 하사카 얘기 좀 해봐요. 오래 했어요, 근데. 그쵸, 오래 했죠. 끊어도 될 것 같아. 맞아요. 제가 지난 거 편집하다가 그런 생각 들었어요. 너무 시간 맞추려고 애쓰지 말고 맞아요. 잘라야겠다. 맞아요. 그냥 뭐 써가지고 얘기 너무 재밌었고 사실. 네. 1시간을 가까이 지금 진짜요? 얘기를 했지만 맞아요. 1시간 지금 54분 녹음했는데. 대박이다. 근데 너무 좋았다. 너 막 입에 침이 고인다. 그리고 꼭 가보겠다. 진짜 꼭 가보세요. 네네. 여행 자주 갔다 와서 얘기해주면 좋겠네요. 네, 저도 이거 맛있었다. 확실히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다르거나 없거나 우리나라 얼마나 그런 게 많겠어요? 진짜 다 먹어봐야지. 근데 웬만하면 서울에 다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렇죠. 근데 현지에서 그 경험이 다르지. 거기 식당을 가는 길부터 해서 풍경부터 해서 거기서 들리는 사투리 그 목소리들을 해가지고 다 다르니까 현지에 가서 먹었을 때 느껴지는 게 있다. 그렇죠. 그거 아주 실감나게 표현해줬다. 그랬어요? 네. 다행이네요. 서울에는 생떡집 없을걸요? 그러게. 근데 있을 수도 있겠다. 근데 신선도나 뭐 그 느낌이 완전 다를 것 같긴 해. 똥집 얘기 또 해서 거기에 좀 걱정되잖아요. 이거 생으로 먹어도 되나? 그러게. 거기에 대단하게 이제 다 경고 문구가 더 있습니다. 자기네들은 이걸 엄청나게 깔끔하고 냉동으로 유지하고 도구들도 엄청 깨끗하게 쓴다. 근데 만약에 평상시에 장이 안 좋거나 그러면 탈이 날 수도 평소에 날 것을 잘 못 먹거나 장이 안 좋으면 드시지 마세요. 우리는 무조건 어떤 바이러스에 의한 탈만 인정합니다. 그럼 뭐에 의한? 그러니까 뭐 식중독이나 식중독이나 어떤 바이러스로 인한 게 원인이 확인됐을 시에만 변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좀 그 문구를 보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거 뭐길래? 도대체 내 장은 괜찮을까 테스트를 할 것 같고 막 나도 막 설사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됐는데 제 장은 괜찮았습니다. 저 날거 좀 나 조심스러운데. 그래요? 그래도 맛은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맛보고 볶아 먹고 훨씬 맛있으니까.
나중에 같이 갑시다. 같이 닭발도 같이 먹어봅시다. 그래요. 닭발을 안 먹을 것 같은데 저는. 아 그래요? 네. 뭐 닭발 여기서 가게에서 파는 것도 안 먹어요 저는. 아 그래요. 네, 닭발은. 전 닭발을 일주일에 한 번씩 먹어줘야 되기 때문에 어저께도 먹었습니다. 서가수의 어떤 그 미식 여행. 네 미식 여행. 코너로 하나 만들면 좋겠네요. 좋네요. 여행 좋네요. 다녀올 때마다 네. 이렇게 타이틀로 하나 서가수 미식 여행 시작합니다. 코너 속의 코너. 그것도 저희가 코너를 좀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렇네요. 게스트를 또 계획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책 리뷰였죠? 네. 근데 그분 저희가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죠. 네. 특히 제가 많이 좋아하는 네. 분인데 그분이 제가 그분을 좋아한다는 건 알지 못할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분을 초대해서 그분이 재밌게 본 컨텐츠를 리뷰하는 그걸 듣고 이것저것 물어보는 그런 코너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계획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계획을 계획하고 있다. 좋네요. 재밌을 것 같아요. 그것도. 그것과 함께 서가수의 미식 여행도 하나 좋네요. 종종 이렇게 올라가면 좋겠네요. 나도 코너 하나 만들어야겠다. 네, 만들어주세요. 하작가의 또 근황 얘기를 조금 더 해볼까요? 그러면 짧게 할게요. 뭐 네. 사실 대단한 건 없었고 저는 뭐 이렇게까지 사실 이 영희가 너무 재밌어서 그러니까 영화 현장을 갔죠. 근데 영화 현장을 간 게 거의 뭐 사적으로 이렇게 갔던 걸 경험으로 치면은 3번째거든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친구가 졸업 작품을 찍는 걸 그냥 옆에서 도운 적이 한 번 있고, 그중에 남해에 있을 때 규성이란 친구가 영화 지원 사업에 뭐 이렇게 돼가지고 거기 현장에서 뭐 이상한 역할을 한번 한 적이 있었고. 연기했어요? 그거 연기라고 하기 괴물 연기를 와 그물 뒤집어 쓴 괴물 연기를 대단한 연기를 했네요. 했는데 아무튼 그때 한 번 있었고, 그리고 이번이 사실 제일 제대로 된 영화 현장 같았어요. 저한테 재밌었는데, 제가 재밌었던 이유는 얼마 전에 그 한국영상자료원에서 제가 영화를 한 편 봤어요. GV가 껴 있었는데 정성일 영화평론가가 그 GV에 와서 강의하는 GV가 있었는데, 그 영화가 임권택 감독의 치화선이었어요. 제목 들어봤어요. 네, 그 최민식 씨가 연기한. 그거 제가 예전에 봤던 영화였었는데 엄청 좋아하진 않지만 그냥 뭐 이런 영화가 있네라고 해서 봤던 기억이 있는데, 또 정성일 평론가를 제가 좋아하거든요. 그분이 와서 강연한다니까 한 번 더 보고 강연도 듣지 하고 갔어요. 근데 영화가 한 2시간 좀 넘었나? 근데 강연이 3시간 넘게 하셨어요. 3시간 정도 하신 것 같아요. 스트레이트로 쉬지도 않고. 혼자서 얘기해요? 혼자서. 근데 종종 그러신대요. 전 몰랐는데 강연을 간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네. 이거 3시간 동안 이걸 무슨 얘기를 해요? 영화보다 더 많이 얘기한 거잖아요. 그죠. 영화보다 더 많이 할 얘기가 많으실까 봐요. 와. 너무 재밌었고, 우와. 그게 영상자료에서 잡은 테마가 촬영감독 정일성에 대한 얘기였어요. 정성일 씨는 평론가고 정일성 씨가 촬영감독인데 그 최하선에 근데 그 정일성 씨 감독을 좀 기리기 위해서 그가 참여했던 영화들을 상영하고 그런 이벤트를 하는 거였어요. 근데 임권택 감독의 최하선을 정일성 감독이 촬영 감독으로 들어가서 같이 작업했던 거죠. 그래서 정일성 씨와 임권택 영화의 두 인물에 대한 어떤 조명도 좀 하고 강연하면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런 인물의 조망을 통해서 이 영화가 어떻게 읽힐 것이냐에 대한 결론으로 도출하는 강연이었거든요. 너무 재밌게 들었어요. 저는 너무 재밌게 듣고, 정성일 평론가가 영화 그 정일성 씨와 임권택 씨가 그 찍는 그 취하선 현장에 계속 있었대요. 영화 촬영 현장에. 그래서 보고 거의 한 3분의 2 정도는 같이 활동하면서 진짜 얼마나 할 얘기가 많을까. 그들이 어떻게 영화를 찍는지 봤다. 그런 얘기면서 영화를 찍는 과정에서의 어떤 자신의 시각과 그게 결과물로 나온 이 영화에 대한 어떤 영화를 읽는 법을 적절하게 융화시키면서 얘기를 해줬거든요. 우와. 너무 재밌었어요. 그게 얼마 전이었는데 그러고 제가 영화 촬영 현장을 간 거죠. 그러니까 영화 촬영 현장에 대한 감각이 그렇게 있지 않았는데, 이번에 3일간 영화 촬영을 도우면서 영화를 보게 되는 새로운 레이어가 또 하나 생긴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했었어요. 뭐 어떤 씬 컷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카메라 세팅이 되고 촬영 감독이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연출이랑 촬영 감독 둘이 합이 너무 잘 맞지 않으면 영화가 굴러가지가 않을 것 같더라고요.
둘의 어떤 그런 대화들을 옆에서 듣고 그걸로 촬영 감독이 뭐 제안도 하고 세팅도 하고 다시 연출가와 소통하고 막 그런 것들을 쫙 보면서 아 영화인들은 너무 대단하다. 진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영화를 만들어낸다는 게 그리고 지금 11월이잖아요. 네. 근데 제가 그 제작부에 계신 분한테도 한번 여쭤봤는데 이게 언제 영화로 나와요? 그랬더니 진짜 빠르면 2월 아닐까요? 그 정도로 예상을 하시더라고요. 진짜 빠른데 그거는? 진짜 빠르면 2월일 것 같은데 후작업이 한참 많이 남아서 그거 장편이에요 근데? 그 단편이에요. 단편이래요? 한 3일? 한 30분 정도로 30분? 생각한 것 같은데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단편이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영화인들의 이 그 노동이 영화 한 편을 만드는데 엄청나게 들어가는구나. 현장에 스텝이 한 20명 정도 됐거든요. 배우까지 해서. 그래서 영화를 찍는 게 그냥 다 돈이고 다 사람이고 대단하다. 그런 걸 뭐 한참 3일간 보고 나니까 그러니까 저도 발동이 걸려서 글을 열심히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3일을 뺀다는 게 부담이기도 했거든요. 저한테. 3일을 빼고 작업 안 하고 3일간 고생하겠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좋았다. 3일 끝나고 나니까 이들도 이렇게 자기 작업을 열심히 이렇게 하는데 나도 좀 해야지 열심히. 그 이후로 그래서 글쓰기를 좀 더 열심히 했던 것 같다. 그래서 신춘문예 한 작품을 냈다. 정도가 있습니다. 이 정도가 제 11월 근황이긴 해요. 그 GV 얘기도 궁금한데요. 무슨 GV 요? 얘기를 또 예를 들어서 해주셨는지. 그 정일성 감독이 굉장히 특이하신 촬영 감독으로 기억한대요. 정성일님이. 왜냐면 보통 촬영 감독들은 굉장히 기술적이래요. 기술적이어야만 한대요. 촬영 감독이 뭔가 추상적인 얘기를 하는 건 재능이 없다고 본대요. 보는. 근데 정일성만큼은 좀 다르게 보는데 정일성 감독이 뭐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 임권택 감독이랑 같이 찍었던 영화인데 제가 제목을 잃어버렸는데 스님 2명이 나오는 영화거든요. 임권택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어떤 산 중턱에 있는 자리에서 로케를 보면서 이제 찍어야 되는데 이제 그 정도 규모가 된 그 정도 급의 감독이고 영화 촬영 규모면 사람도 엄청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임권택 감독님이 쓱 풍경을 보더니 겨울이었는데 눈이 없었대요. 근데 우린 눈이 올 때까지 기다린다라고 했대요. 그런 결정을 했다라는 걸 엄청 인상 깊게 그 정성일 평론가가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다 돈인데. 그러니까. 그걸 기다린다고 한다는 건 제작비가 아주 돈을 그만큼 들이겠다는 거고. 그러고 나서 정일성 감독이 거기에 덧붙여서 고민을 하다가 우리는 눈이 내리는 동안이 아니라 눈이 다 내리고 녹는 과정에 찍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했대요. 소름 끼쳤어요. 그러니까, 진짜 변태들 같아요. 진짜 변태들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한 이유가 이 눈이 녹아가는 과정에서 어떤 슬픔을 담고 싶었대요. 그런 얘기를 했대요. 진짜 소름 끼친다. 어떤 그 눈이 녹아가는 근데 그 슬픔을 담는 방식이 그한테는 빛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빛이 그 눈을 내리쬐고 거기에서 음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실험하고 싶어 했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어떤 죽음이라는 것에 좀 닿고 싶었다라는 말을 정일성 감독은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꺼냈지만 보통 정성일 평론가가 그런 촬영 감독이 그런 얘기를 하면 문제가 있다고 봤을 텐데 정일성 감독한테는 그럴 만한 어떤 그런 게 느껴졌대요. 설득력이 느껴졌고. 진짜 예술가네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정일성 감독님의 생애도 좀 독특하게 짚어줬는데 그가 원래 60년대에 영화를 찍었나 70년대에 찍었나 뭐 정확한 시기는 제가 모르겠는데 그때 영화를 찍다가 한참 그들과 함께 활동하던 사람들보다 어린 사람들과 작업을 할 때가 있었대요. 한 70년대 들어와서 그러니까 조금 밑에 세대의 연출가들이랑 작업을 한 거죠. 그 연출가들은 조금 더 전위적이었을 거예요. 진보적이었을 거고. 근데 그러고 나서 다시 돌아온 게 임권택이었다는 거죠. 다시 윗세대랑 작업을 한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을 정성일 평론가가 재밌게 표현을 했는데 나와 비슷한 세대와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을 다시 찾아갔다라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밑에 세대와 작업이 즐거웠을 수 있겠지만 그걸 더 유지하지 않고 그 전 세대와 다시 작업을 한다라는 건 공유되지 못한 어떤 감각이 있었다고 본 거예요. 정성일 평론가. 이건 약간 그의 가설이기도 하고 그의 추측이기도 했지만 그 젊은 세대들과의 어떤 작업에서 만들어지지 못한 어떤 욕망, 어떤 충족되지 못한 어떤 결핍이 임권택에 들어서야 이제 완성됐다고 보더라고요.
그 느낌을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해가 되기도 했거든요. 지금 나이가 들면서 젊은 친구들 만나면 조금 이게 공유되지 못하는 것들이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세대 간의 어떤 갈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스며들듯이 하는 느낌이 좀 다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작업할 때도 그런 게 분명히 드러날 거고 아무튼 그런 식의 얘기들을 정일성 촬영 감독에 대한 얘기들을 막 풀어서 해줬고 뭐 임권택 감독부터 해서 취하선이라는 영화에 대한 어떤 평가. 취하선은 어떤 내용이에요? 취하선은 조선시대 화가 장승업의 생애를 다룬 영화예요. 장승업 씨가 굉장히 그림을 잘 그렸나 봐요. 뭐 그랬겠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남았겠지. 근데 그게 얼마나 그림을 잘 그렸냐면 한번 쓱 훑어본 그림을 그대로 기억해서 똑같이 모사할 정도로 그림을 그렸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영화에 그런 장면도 나오기도 해요. 스킬적으로 굉장히 대단한. 근데 이 사람이 배운 사람이 아닌 거예요. 천민 출신이어서 그때 당시에 그 조선 시대의 어떤 시대상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그리고 또 약간 성리학의 그 약간 먹물들이 많이 문인들이 많이 그 뭐 중요한 어떤 시대였으니까 그림에도 항상 의미와 글이 들어가야 됐던 거예요. 근데 장승업은 정치적 어떤 의지가 있거나 그냥 예술가로서 뭔가 표현하고 정확하게 뭔가를 표현으로서 드러내고 싶은 욕구만 있었던 거지 배운 사람은 아니었던 거죠. 막 그런 갈등이 그한테 계속 있고 결국 사라져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람이 언제 어떻게 죽었는지 모른대요. 우와. 그래서 그 영화상에서는 그걸 어떻게 표현할까 해서 뭔가 표현한 작품 그런 것도 있고 뭐 한 번은 볼 영화인 것 같은데 저는 처음 봤을 때 엄청 재밌게 보지는 않았거든요. 네. 뭐 좋네 정도는 있지만 뭐 막 엄청 좋다 그런 느낌은 아니었는데 이번에 보고 나서 마지막 끝날 즈음 그러니까 한참 정일성 촬영 감독의 얘기만 하다가 마지막 끝날 즈음에 이제 이 취하선을 들여다보자면서 한 장면을 보여줘요. 근데 별것 아닌 장면이었거든 제가 봤을 때. 네. 조금 설명을 하자면 이 장승업이 어느 그 대감집 밑에서 뭐 하인으로 있다가 거기 딸을 좋아했어요. 근데 그 딸이 어떤 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장승업이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준 최초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죽어가는데 장승업이 이제 어느 정도 유명해진 거죠. 유명해지고 나서 이 사람이 죽어갈 때 장승업 그림 한번 보고 싶다라고 해서 불러와서 그림 한 점만 그려달라. 그래서 장승업이 그림을 그려서 그 딸한테 보여줘요. 딸은 손예진 배우가 연기를 했어요. 보여줘요. 그리고 나서 그 손예진 배우가 그림을 한번 보고 손예진 배우를 이렇게 그 클로즈업한 장면이 나오고 넘어가는 장면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 대단한 게 아니었거든요. 저한테는. 근데 그 장면을 보면서 이제는 이 장면에서 무슨 생각이 나는지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평론가가 교수님 진도가 너무 빨라요. 봐도 잘 모르겠는데 여기서 뭔가 빠졌다는 거예요. 제가 다시 설명을 하자면 네. 그림을 그려요. 그리고 그림을 카메라가 비춰요. 다 그려진 그림을. 그러고 나서 그걸 보면서 울먹이는 손예진 배우를 찍어요. 네. 그러고 다음 장면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빠진 장면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빠진 장면이 뭐지 했는데 그린 사람의 반응인가? 맞아요. 바로 안 해요. 난 몰랐는데 전혀. 장승업을 잡지 않았다는 거예요. 카메라가. 네. 근데 그 이유가 장승업이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는 표정을 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그림이 이상해졌다라는 걸 손예진이 눈치챘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장승업 그 전으로는 장승업이 그림을 그리면서 조금씩 그림을 그리는데 이제 막 그림으로 유명해지고 있으니까 그림을 막 그냥 그리기 시작하는 때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린 그림을 본 최초에 내가 그린 그림을 좋아해준 그 사람한테 보여줬는데 내 그림을 가지고 별로 감동을 받지 못한 모습을 발견한 장승업이었을 거라는 거죠. 뭐 그런 얘기를 아무튼 근데 풀어서. 관객들도 그 그림만으로 봤을 때 그 변화한 게 느껴져요? 아니요, 전혀. 그렇게 친절하게 그렇게 설명해주진 않았어요. 근데 어제 변화하고 있다는 게 그 영화상의 어떤 스토리로 나오나요? 거의 안 나와요. 심경의 변화 정도만 보여지고. 맞아요. 그 정도만 나오고 어떤 미장센들이 있기는 한데 그게 엄청 툭툭 가거든요. 제가 임권택 감독 영화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그게 그냥 툭툭 지나가니까 사실 잘 모르겠는 게 저한테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그런 장면을 설명하고 나서 그 영화가 어디 해외 영화제에 나갔을 때 그 데이빗
핀처? 린치인가 핀처인가 그 둘이 항상 했는데 데이빗 린처가 그 영화를 보고 나서 임권택 감독한테 너무 잘 봤다고 얘기하면서 그 장면이 너무 좋았다고 얘기했대요. 그 장면의 의미를 단번에 알아차렸다고 하더라고요. 교수님들 박사님들의 대화인가요? 그래서 엄청 신기하다. 그리고 그렇게 영화를 읽어낸다라는 건 또 다른 영화를 보는 재미일 수도 있겠다. 뭐 그렇게까지 저는 보지 못하지만 근데 그런 어떤 카메라를 의식하면서 영화를 보는 것에 한 걸음 다가간 게 제가 이번에 영화 촬영을 다녀와서인 것 같기도 해요. 네. 카메라가 이렇게 세팅되고 어떤 프레임 안에 어떤 식으로 구도를 잡기 위해서 연출가 촬영 감독이 논의를 하는구나라는 걸 옆에서 보니까 영화를 볼 때마다 이제 그런 상상을 하게 될 것 같기는 해요. 현장에서 어떻게 찍었겠구나. 항상 실내 촬영에서는 조명 세팅이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거 가지고 뭔가 배우를 어느 정도나 땡겨서 잡을 것인지 막 그런 것들을 막 논의하면서 만들어가는 과정이 재밌었다. 저도 몇 번 따라가면서 약간 그 몰입하는 순간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맞아요. 어쨌든 큐 들어가면은 정적이게 되고 맞아요. 이게 뭔가 에너지가 되게 사람도 많고 공간도 있고 되게 분주하고 어수선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시작하자마자 그 에너지가 확 쏠려서 그 맞아요. 카메라 앞으로 응집되는 것 같은 그 느낌. 맞아요. 그게 현장에 있으니까 느껴지네요. 저는 되게 작은 현장이긴 했지만 저도 실내이기도 했고 그래서 되게 느낌이 보고만 있어도 뭔가 너무 생생하게 느껴지고 맞아요. 이 사람들의 에너지가 너무 멋있다고 느껴졌어요. 진짜 저는 영화인들 진짜 대단하다. 진짜. 그리고 각자 위치에서 자기 일을 해내야만 해요. 정해진 시간에. 그것도 참 그러니까 데드라인이 쉴 새 없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어느 시간에 이걸 찍고 넘어가야 되니까. 물론 조금 여유 있는 현장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 현장이 뭐 무한대로 계속 시간이 갈 수는 있는 건 아니니까 데드라인이 실시간으로 뭔가 떨어지고 판단들이 실시간으로 만들어지는데 그걸 해내야만 돌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현장이라는 것도 너무 좀 신선하게 왔었고 재밌었다. 진짜 엄청 큰 규모의 영화들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궁금하더라고요. 진짜 그 스케일이 큰 데는 어떨까? 한번 그런 알바도 한번 가보면 좋겠다. 그러게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거 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가 망각의 삶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네. 그 스티브 부세미가 주연으로 나오는 영화인데 그게 영화 찍는 영화예요. 그런 영화들이 종종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건 굉장히 유쾌하게 그린 영화거든요. 영화 찍는 사람들의 어떤 그래서 왓챠 코멘트 보면 영화 제작사에서 일하는 자기 같은 호러라고. 너무 현실적인 맞아요. 그런 굉장히 유쾌하게 영화 찍는 어려움을 그려낸 영화거든요. 추천을 드립니다. 네. 혹시 보실 분들 있으면 망각의 삶이라는 영화 찾아서 보시길. 오래된 영화예요. 90년, 80년대 영화인가? 90 몇 년, 80 몇 년 영화인 것 같아요. 재밌어요. 유쾌하게 볼 수 있는. 근데 뭔가 어느 순간 영화라는 컨텐츠를 예전에는 유명한 거 있으면 이렇게 찾아보고 그랬을 텐데 네. 요즘 유튜브에서 막 요약해주고 2시간씩 내가 어떤 거에 집중한 것을 선택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서가수가 특히 그러지 않아요? 제가 좀 특히 그렇죠. 영화관은 조금 더 공간성이 있고 뭔가 그냥 그 공간을 향유하러 가는 컨텐츠도 물론 향유하지만 공간을 좀 더 향유하는 느낌이 좀 강해진 것 같고 최근에는 뭐 예술 영화를 찾아보고 이런 건 좀 다르겠지만 그 예전에는 저도 좋은 영화 있으면 찾아보고 이렇게 집중해서 몰입해서 보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컨텐츠가 너무 많으니까 고르다가 진이 빠져서 그냥 유튜브를 보게 되고. 맞아요.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뭔가 굳이 우리가 유튜브를 뭐 보지 않고 검색하지 않고 책을 읽는 건 그대로의 그 호흡을 천천히 길게 느끼기 위해서 그거를 통해서 오는 또 감동이나 여운이 또 짙게 있잖아요. 맞아요. 분명 영화도 그런 거 아는데 그게 참 그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동시대에 나오는 영화보다 사실은 옛날 영화를 더 요즘엔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 나왔는데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거 혹은 내가 이미 봤더라도 재밌다고 느끼는 걸 다시 보는 게 좋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제가 펄프 픽션을 다시 봤거든요. 네. 근데 사실 다시 볼 생각이 없었는데 하도 뭐 컨텐츠 보다가 뭐 볼 거 없나 해서 그냥 이거 재밌었지 하고 그냥 틀었어요. 근데 시작하자마자 빨려 들어간 거예요. 이게 한 2시간 되는데 아니, 잠깐 보려고 킨 건데 멈출 수가 없겠더라고. 그 뭘로 봐요? 노트북으로 봐요? 뭐 아이패드로 봐요?
그 노트북으로 봤던 것 같아요. 아이패드였나? 뭐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큰 화면이 제일 좋기는 한데 그래도 일단 봤던 영화니까. 예전에는 참 노트북으로도 영화 많이 보고 했는데 어느 순간 저도 뭔가 영화를 좀 몰입해서 보고 싶다는 생각이 또 드네요. 그 TV 화면이 좀 있으면 좋죠. 그래도 사이즈 좀 있고 사운드 좀 좋고 그럼 좋으니까. 근데 영화는 뭐 항상 좋아해서 저는 사실 책보다 영화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재밌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시나리오도 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생각도 해요. 생각도 하는데 뭐 아직은 그럴 단계는 아닌 것 같고. 아니 주변에 친구들이 뭐 아카데미 그러니까 그냥 영화나 그런 수업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물론 많겠 다른 건 한겨레 아카데미는 그런 데나 그런 데서 같이 뭔가 만들어보고 뭐가 맞아요. 아니더라도 그런 경험을 하면 또 되게 풍성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나도 해볼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한번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어 할 것 같아요. 그 영화를 찍는 행위는 또 다른 거니까. 인생엔 즐길 게 많은 것 같아요. 맛있는 것도 먹어야 되고 놀러도 가야 되고 좋은 영화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술도 마셔야 되고 친구랑 얘기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할 거 많아. 바쁘다 바빠. 그러니까 저는 사실 11월이 좀 되게 지겹다고 느껴졌었어요.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팟캐스트 편집을 한 일주일에 한 하루 이틀 정도 좀 집중해서 하는데 거기 홀랑 빠지니까 뭔가 할 게 없는 여유가 거예요. 많이 생겨. 할 게 없고 하고 싶은 게 없고 추워지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뭔가 좀 삶이 좀 헛헛하네 이런 생각이 막 들었는데 네. 오늘 이제 얘기한다고 어떤 얘기 할까 좀 준비를 해보니까 정말 많이 다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원래 하려고 했었는데 다음에 해야 되겠는데 네. 최근에 이제 외국인 친구들이 몇 명 와서 좀 되게 재밌게 놀았거든요. 그런 일들도 11월에 있었더라고요. 한 달 동안 빡빡하게 노셨는데? 저는 진짜 제가 저번에도 그랬잖아요. 24시간 집에 못 있는 사람으로서 아무튼 너무 이런 재밌네요. 좋네요. 12월? 저는 뭐 별 계획 없어요. 그냥 12월도 작업할 것 같아요. 제가 막상 신춘 하나 내고 나니까 이거 더 타이트하게 해야겠다. 이게 원래 저는 한 4편 정도 4편 정도 생각했거든요. 아까는 못하겠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4편 정도를 4편 정도를 생각하면서 내려고 했는데 막상 이렇게 한 편밖에 못한 거예요. 내가 너무 설렁설렁했나? 라는 생각도 좀 들어서 조금 타이트하게 원고를 좀 쓰고 퇴고하고 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가 있었고 12월에 제가 써야 될 건 희곡도 한 편 있긴 해요. 1, 2월에 뭔가 그 아르코에서 이제 대본 공모 같은 게 떠가지고 그거 제출하기 위한 희곡을 한 편 써야겠다. 네. 예전에 썼던 걸 퇴고할까 생각도 하고 있고. 그리고 어머니 생신이 있다. 어머니 생신 그 김포도 한번 가야 그때는 갈 거예요? 그때는 아빠 생신이었는데 갔었어요. 지나고 갔잖아요. 지나고 갔죠. 이번에도 뭐 딱 맞춰서 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머니 생일이어서. 그러고 보니까 저도 연말에 이제 원래 어머니 생신이 저도 크리스마스 다음 날이거든요. 네. 그래서 크리스마스 보통 가족들이랑 보내요. 그리고 어디 가면 다 비싸고 사람 많고 맞죠. 웬만하면 집에 있거나 가족들이랑 시간을 보내는데 이번에는 26일 어머니 생신에 저희 동생이 공부하러 가는데 외국으로 그때 같이 나간대요. 엄마 생일날에. 그래서 그 전에 가족여행을 한번 가기로 했어요. 그 다음 주네? 또 가요? 어디? 아직 안 정했어요. 제주도는 언제 간다고 그랬어요? 그 주에 가요. 가족여행 갔다가 바로 제주도 가요. 스케줄이 그렇게 나와가지고 이거는 가라는 계시다라고 생각해서 가게 됐고 연말에 저는 원래 계속 연말 파티를 했었는데 올해는 그 정도 에너지는 아닌 것 같고 그냥 뭐 친한 친구들끼리 그냥 뭐 하자가나 뭐 맨날 보는 친구들 편한 친구들이랑 맛있는 거 먹고 그러면 되지 먹고. 않을까. 그리고 저는 이번에 그 유서 쓰기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좋다. 유서를 좀 써야 되거든요. 다시. 네. 지금이 딱 좋은 시기인 것 같아요. 네. 첫 유서는 저거 만약에 쓰면 그리고 뭔가 이걸 랜덤으로 보관을 해주는 거예요. 어때요? 맡겨주는 거죠. 그럼 펼쳐보면 어떡해요? 실링을 잘 해놓고 저거 열어보게. 아니면 어디 타임캡슐처럼 어디 근데 그거는 타임캡슐이지 유서가 아니잖아요. 타임캡슐도 좋아요. 타임캡슐 재밌겠다. 타임캡슐.
타임캡슐 좋네요. 타임캡슐도 하고 유서도 하고 좋아요. 두 개 다 하는 거죠. 타임캡슐에 뭐 넣을 거예요? 아 그것도 비밀로 해야 되는 건가? 타임캡슐에? 타임캡슐에 글을 써서 넣어요? 아니면 어떤 물건을 넣어요? 뭐 넣고 싶은 거 넣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몰라요. 생각해본 적은 재밌겠다. 없네. 그거 해가지고 한 3년 4년 뒤 5년 뒤에 열어요? 5년 뒤? 열면은 그래도 우리 살아있는 때 보는 게 좋으니까. 그쵸. 뭐 10년 20년까지는 뭐 이미 뭐 1, 2년만 지나면 재밌을 것 같은데. 그치, 맞아. 5년이면 진짜 재밌겠다. 5년 정도. 어디 뭐 공터나. 아 진짜로 묻어요? 저는 사라지지 않을 곳에. 오히려 공터가 더 사라질 위험이 있지 않나. 누가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했네요. 저는 현대적으로 생각했나 봐요. 아니 어떤 장소성이 좀 있으면 좋죠. 거기에 그게 있지. 거기에 어디 있을까 그런 게? 뭐 산 뭐 어디 뒷동산 뭐 이런데. 생각보다 그게 많이 토양이 움직이는 거 알아요? 그래서 많이 유실돼요. 뭐 잘못 묻어놓으면. 그래서 운동장에 묻어놓는 거는 거기는 유실이 좀 덜 되니까 다져진 땅이니까. 산 같은 데도 많이 그러겠네. 막 쌓이고 막 못 찾고 그럴걸요? 5년인데? 5년이면은 충분히 물도 흐를 거고 흙도 좀 흘러내릴 거고 은근히 그게 그래서 지뢰도 그렇게 많이 떠돌아다녀가지고 맨날 지뢰 찾기 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게 돌아다녀서? 그게 은근히 돌아다녀요. 그래서 그 지역으로 이렇게 묶잖아요. 위험 지역. 정확히 어디 했는지 모르고. 좀 뭐 다쳐진 땅을 찾아가야겠네. 어디 운동장? 초등학교 운동장 몰래 이렇게. 그 초등학교 운동장도 요즘 많이 없어지는 추세고 공사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맞아. 그럼 어떻게 해? 그래서 차라리 누가 가지고 있는 게 낫다. 가지고 있는 거? 아니 우리 엄마 저희 낭만이 좀. 우리 부모님 집 베란다. 아니 부모님 집 마당 있어요? 없어요. 아파트 사시는데. 아 우리 할머니 집은 있다. 우리 그런데. 할머니 집 마당은 다 시멘트예요. 그 뒷마당에다 묻으면 되긴 하는데. 약간 그래도 낭만 있는데 묻는. 다 같이 가서. 세레머니가 또 좋잖아. 다 같이 가서 거기서 연말을 보내도 재밌겠다. 할머니 집? 할머니 집에서. 할머니 집이 어디예요? 할머니 집 돌아가셨거든요. 어딘데요? 논산. 뭔데? 차 타고 가면 금방이긴 한데. 아무튼 좋아요. 그런데 가서. 불편할 거예요. 진짜 시골이거든요. 진짜 시골. 세레머니 이렇게 좀 파고. 그런 거 좋잖아요. 그런 거 재밌긴 하겠네요. 근데 아까 그 영화 촬영 그 눈 온 거 얘기했을 때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최근 눈이 엄청 많이 왔잖아요. 우리 첫눈이 맞아요. 진짜 많이 왔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 집 바로 앞에 지붕이 있는데 거기가 평상시에는 너무 그냥 회색이고 그래서 되게 안 좋았어요. 근데 거기 눈이 촥 쌓이면서 제가 집 안에서 봤을 때 하얀색이 되게 많아진 거예요. 집 안에서 밖을 보는 뷰가. 느낌이 너무 되게 다른데 그 뒤로도 낮엔 되게 따뜻했잖아요. 그래서 눈이 계속 흘러내리는데 맞아. 저희 집에 그 태양광 그 발전기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약간 비스듬히 베란다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물이 녹으면서 그 앞에 있는 하얀색 지붕에 물이 반사가 돼서 또르르 눈이 녹아서 내리는 게 너무 반짝반짝하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그 감독님은 그런 순간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왜냐면 눈 쌓인 게 아니라 눈 쌓여서 녹는 게 맞아요. 그래서 녹는 그게 감이 뭔가 상상을 해봤다. 왜냐면 쌓이고 녹는 그 순간에 진짜 그 순간에만 보여지는 게 있죠. 맞아요. 왜냐면 그리고 하얗기 때문에 빛이 더 되게 반사가 되는 느낌이기도 하고. 뭐 연말까지 뭐 또 몇 편 더 녹음하고 올해 연말 그 올해가 가기 전에 게스트가 한 명 있으면 좋겠네요. 네, 너무 좋겠네요. 제가 한번 연락하고 준비해 볼게요. 네, 오늘도 열심히 떠들었습니다. 네, 배가 고파요.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봅시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